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이어가겠습니다. 자, 목요일 이 시간에는 정면 우먼 파이터 정우파로 시작합니다. 정치권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힙하게 공격을 날릴 두 분입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데요. 이현주 국민의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네, 불굴의 희망 최민희 의원님. 이현주 의원님은 아직 못 정하셨나 봐요. 네, 저 정했는데요. 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 까먹었어요. 네, 저는 뭐예요? 저 인류 국가의 꿈. 인류 국가의 꿈. 예, 좋습니다. 불굴의 희망 최민희 의원님과 인류 국가의 꿈 이현주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파이팅 주제 원내 교섭단체 연설 평가입니다. 먼저 연설 내용 듣고 올까요? 48.6%의 득표율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은 32%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한 국민의 3분의 1이 지지를 철회한 것입니다. 곧 30%도 무너질 것이라는 예측마저 나옵니다. 출범한 지 2달 만에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정권 말기의 레임덕 수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떠넘긴 것은 나라 빚과 독촉뿐만이 아닙니다. 알박기 인사까지 떠넘겼습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지난 5년의 실패를 인정한다면 알박기 인사들에게 자진 사퇴 결단을 요청해 주십시오. 네. 자, 어제 있었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이어서 오늘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이죠. 겸 원내대표의 오늘 연설을 이어서 짧게 들어봤습니다. 총평부터 좀 들어볼까요? 최민희 의원님부터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박홍근 원내대표의 경우는 야당 원내대표로서 네. 비판의 자유, 반대의 자유와 격한 언어를 동원한 네. 연설이었다. 그래서 야당 원내대표로서 그 자유, 날선 비판의 자유를 만끽한 날선 비판의 자유를 만끽했다. 그런 연설이었다. 예. 그리고 권성동 대표는 이전 정부 탓, 민주당 탓, 예. 남 탓이 돋보이는 연설이었다. 남 이렇게 탓이 봅니다. 돋보였다.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또 이제 바톤 탈취해서 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예. 수밖에 없는데요. 네. 네, 이제 저희는 이제 그동안에 보면 사실 굉장히 많이 얻어맞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얻어맞다가 보니까 사실은 여당으로서 어떤 국정과제라든가 개혁과제 이런 걸 얘기를 제대로 말씀을 드릴 틈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래도 국정과제 또 노동개혁이라든가 연금개혁이라든가 또 예. 탈원전에 대한 이런 면들을 그래도 좀 소상하게 네. 국민들한테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돼서 참 다행이었다. 예. 물론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 네, 뭐 전 정권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좀 비중이 좀 컸던 건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더 미래지향적인 게 많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예. 그래도 국정과제 부분을 좀 소상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행이었다 생각되고요. 야당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저희가 겸허하게 저희가 듣습니다. 그런데 너무 매운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원내대표의, 레임덕, 예. 탄핵, 또 예. 지지율 추락 이렇게 굉장히 강한 저 단어들이 많다. 예. 아직까지는 2개월여 정도 지났는데 조금은 이렇게 조금 살살 때려주시면 좋지 않았을까. 네. 네, 예. 아쉬웠습니다. 뭐 양당에서는 뭐 최민희 의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남 탓이 많았다라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서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박홍근 원내대표의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이현주 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레임덕, 탄핵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게 지금 지나친 정치 공세 아니냐. 경고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거 속내를 비친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속내가 그렇다면 저는 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속내가 그런 건 아니고 네. 예를 들면 지금 그 민심의 저변의 어떤 부분에서는 그 심리적으로 그런 지지 철회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상황에 대해서 야당 대표가 얘기한 건데 예를 들면 지금 당장 그 무리한 국회 일정으로 뭐 어떻게 뭔가를 하겠다 이런 거라면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윤석열 정부가 지금 2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매섭고 날카로운 팩트 전달은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지지율이 사상 최저치 맞거든요. 네. 그건 맞고 조기 레임덕이란 얘기가 나오는 것도 2달이니까 안 맞는데 또 그런 얘기가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고 네. 그런 거고 그다음에 탄핵 관련 언급은 그런 어떤 실천적으로 얘기했다기보다 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민심을 좀 수렴하라. 이런 취지의 얘기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그거보다는 오히려 저는 그걸 받아들이는 여당의 자세가 뭐 예를 들면 그런 자극적인 단어 하나로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적했던 내용들 네. 그러니까 왜 지지율이 추락하는가를 설명을 했거든요. 그게 사적 채용, 인사의 문제 네. 예. 등등 여러 가지를 지적했거든요. 이전 정부 탓만하고 뭐 이런 등등. 그리고 공약을 잘 이행하고 있지 않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당 내부의 분란으로 2030 세대의 지지가 철회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은 여당이기 때문에 야당 대표의 말하자면 좀 센 발언을 가지고 역공을 취하기보다는 네. 그 지적한 내용들을 고칠 수 있는 위치라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그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적한 지지율 추락의 원인에 대해서는 그건 뭐 언론이 다 지적한 내용의 수준이었습니다. 네, 예. 박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 중에 이제 권력 사유화에 대한 그 경고도 있었었어요. 이제 관련해서 이제 탄핵까지 연결해서 이 시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뭐 이 사적 채용이라고 이렇게 이제 계속 공세를 퍼붓고 있죠. 물론 뭐 사실 이제 권성동 저 직무대행께서 사과도 하셨어요. 네. 적절치 않죠. 적절치 않고 어떻게 보면 그걸 가지고 이제 좀 아마추어적인 면모를 좀 드러냈다. 이렇게 비판을 받아도 사실은 할 말이 없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이제 특히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보좌하시는 분들 또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개선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이제 권력의 사유화라고까지 이제 할 수 있는 뭐 국정농단으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가? 그렇게까지 얘기할 건 아니다. 네. 다만 아마 제가 볼 때는 야당에서 그렇게 지적하신 것은 이제 국정농단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차제 이런 것들을 잘 챙겨서 그렇게 비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커지지 않도록 뚝을 잘 막아라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저는 사실은 여야 공히 이렇게 들으면서 좀 느낀 게 뭐냐 하면 굉장히 좀 미시적이고 네. 지연 말단적인 이런 공방에 너무 좀 치우쳐 있는 듯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먼저 있었던 야당의 공세가 너무 사실은 좀 약간 감정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굳이 이해하자면 이제 야당이 내부 분열이라든가 이런 선거 패배 이후에 좀 위축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볼 때는 야당 내부의 결속에 좀 치중된 경향이 있지 않겠는가. 결속을 이렇게 위해서 국민의힘을 공격한다. 뭐 저는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좀 그런 게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 개인적으로는. 예. 뭐 그거는 뭐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거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제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날에 있었던 우리 원내대표의 예. 어떤 연설도 잘못 어쨌든 간에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이 더 생각보다 더 이 톤이 높아질 수밖에 예. 없지 않았겠나 예.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막상 이 양쪽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어떤 최근에 이 나토 순방 이후에 국제 정세의 변화라든가 또는 뭐 현재 이제 경제 위기 그러니까 물가, 환율, 금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단과 해법 예. 이런 것들이 여야가 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예. 좀 뭔가 큰 그림이 국민들 앞에 예, 펼쳐졌으면 하는 예. 그런 부분이 좀 빠진 것 같다. 아. 좀 아쉽다는 예. 생각이 좀 너무 드는데. 정쟁만 부각이 되는 것 같아서 그거 약간 아쉬움이 아닙니다. 있다는 그거는 거죠. 조금 읽어보시면 권성동 원내대표 연설엔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원내대표 예,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 들어가 권 있죠. 원내대표 우리 쪽에서는 있었죠. 근데 아니 제 들어 얘기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박홍근 원내대표는 아니 박홍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저런 거대 담론, 네. 지금 신자유주의 세계화적 질서, 예. 그게 저금리, 저물가, 그리고 저임금 구조거든요. 그리고 그게 미중 협력 속에서 그런 체제가 가증했던 건데 이제 그런 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그 미중 협력 체제가 이제 혼란한 시대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향 제시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께서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여당 쪽은. 네. 예, 나토 회의에 간다거나 예. 참석한다거나 그리고 미국과의 협력을 더 강화해서 예. 강화하고 탈중국해야 된다는 말이 고위 관계자의 입에서 나오기까지 했으나 그런 거대 담론에 대한 답변을 하기에는 이게 신냉전으로 갈지 미국의 의도대로 아니면 지금은 그럴 수가 없다. 이게 노동까지 국가 간의 이동이 많이 되어 있고 네. 너무 많이 협력 관계가 먹이사슬로 촘촘하게 되어 있어서 신냉전의 과거로 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흐름에 대한 답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권성동 대표나 박홍근 대표가 그런 인식은 있지만 그 예. 해법은 제시 못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특히 권성동 대표는 부자 감세, 탈탈원전, 제 입장에선 신북풍몰이에 대한 입장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난 특히 그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은 이미 세계적으로는 가장 방역에 성공했다는 객관적인 평가가 수치로도 나왔는데 그 거리 두기를 비과학적이라고 얘기하고 그 과학 방역을 하시겠다고 얘기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공무원 정원 감소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 에너지 전환이라든가 예, 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까지 다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 예, 그렇죠. 그리고 예, 지금 저그 아니, 이현주 제가 의원께서 말씀드린 얘기하는 그런 거는 게 아니고. 박홍근 원내대표에서는 아니, 그런 것을 박홍근 원내대표도 확인하지 못했다는 거죠. 아닙니다. 읽어보시면 좀 잘 이해가 잘 네, 안 네, 되신 네. 것 같은데 별 그런 중요한 쟁점이 취지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취지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신냉전 시대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어떤 큰 틀에서의 그림에 대한 설명. 예. 저는 이런 것들이 양쪽 교섭단체 대표들이 이번에 좀 했으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뭐 당연히 네. 알 수도 어려운 있지만 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걸 저는 이번에 예. 좀 왜냐하면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그렇죠. 이제 불안하기 예, 때문에 예. 그래서 윤석열 정부 이제 출범하고 나서 이제 후반기에 국회가 이제 문을 열었는데 그렇죠. 좀 더 큰 비전을 갖고 네, 이런 국정 운영에 걸 도움이 될 그러니까 만한 우리 얘기를 해야 된다, 국회가 그런 얘기죠. 우리 국회가 이런 걸 고민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이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이런 위치에 있는데 지금 국회는 이런 점에서 고민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은 이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가려고 한다. 그러면 예컨대 야당은 네.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포지션을 우려하고 있다. 네. 예. 이렇게 주고받는다든지 네. 예. 그다음에 아니, 그게 물가와 예. 환율과 알겠습니다. 금리에 대해서도 지금 물가 대책에 대한 얘기가 별로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금리에 대한 부분, 환율에 대해서도 뭐 IMF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거다 말 거다 되게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별로 안 나왔단 말이에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국민들은 그게 더 궁금하지 않았을까. 여기 좀 아쉬워. 이거 아쉽다. 분명히 해야 네. 되는데 왜냐하면 권성동 대표나 박홍근 대표가 억울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꼼꼼히 읽어보면 문제인식 다 있고요. 해결 방안도 각 당 입장에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주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면 IMF 안 올 겁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IMF가 올 거라고 하는 일부 경제평론가나 경제학자의 얘기가 있습니다만 예. 반론도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만약에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지금 IMF 위기가 올 것처럼 걱정하십니다라고 말하면 그게 기정사실화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꼼꼼하게 읽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걱정과 나름 해결책에 대한 방향성은 다 두 분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게 쟁점화되는 것은 그렇죠. 이게 언론의 특성 때문인지 예. 예를 들면 박홍근 원내대표의 자극적인 발언 예. 그것이 쟁점화돼서 그렇고요. 예. 저는 이제 그런 자극적인 발언이 예. 저로서도 예. 그 아직 덜 익은 감을 먹은 느낌? 네, 그런 예. 느낌입니다. 예. 그 뭐 최민희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좀 뭐 여러 가지 그 주제가 있었고 많은 내용을 네. 담았어요. 하지만 이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여야가 이제 대결하는 구도로 이제 기사를 쓰다 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은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뭐 이현주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예. 비중의 문제인데 이게 예. 나열하듯이 이것저것 다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별로 안 되고 사실은 예. 이제 비중이 이렇게 예. 똑같은 무게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이제 자잘한 부분들보다는 지금 국민들의 관심사는 예, 예. 그런 게 훨씬 더 크지 않겠냐. 그냥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제 국정운영이 네. 이제 파트너이기 때문에 여야 네. 모두 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비전에 대한 얘기는 좀 아쉬웠다. 뭐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두 분 파이팅할 주제가 더 많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너무 많이 시간을 끌은 것 같아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적 채용 논란이 불거진 대통령실 우모 행정요원을 자신이 추천했다고 밝힌 권성동 직무대행. 장제원 의원에게 압력을 넣었다.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이었다 등 해명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문매를 맞았습니다. 결국 문제 언급을 한 지 닷새 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자,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했는데요. 방금 전에 뉴스 잠깐 듣고 왔습니다. 지금 뉴스 정면 승부 3부 계속해서 정면 우먼 파이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최민희 전 의원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뉴스 내용이 이제 권성동 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직접 사과하는 내용에 대한 보도였습니다. 자, 이 부분 두 분의 평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우선 사과를 하신 건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거죠. 네. 네. 그런데 사과가 좀 늦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30 세대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9급을 가지고 뭘 그러냐는 식의 대응이라든가 그리고 내가 추천했고 그리고 장제원 의원이 처음에 안 들어줘서 압력을 넣었다 뭐 이런 얘기 등등 그렇죠. 부적절한 얘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건 초기에 진압을 하고 초기에 그냥 사과를 해야 되는데 더 일찍 했어야 된다. 이후에 정부 여당의 대응이 너무 말이 길어진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사적 채용이란 사비로 채용하는 거라 이건 사적 채용이 아니다라는 요지의 발언이 나왔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럼 사적 채용이 뭐냐. 그럼 사실은 이런 거잖아요. 공개 채용이 있고 비공개 추천 채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비공개 추천 채용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역대 청와대가 했다는 건 비공개 추천 채용인데 문제가 되는 건 비공개 추천 형식이 아니잖아요. 비공개 추천을 누가 무슨 내용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자격으로 누구를 통하여 추천되고 임용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의 육촌이 들어왔다. 이거 간단해요. 권양숙 여사 20촌이 주변에서 일한다고 난리 난 거 기억 못 하시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권양숙 여사 20촌을 가지고 문제 삼았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다음에 1,000만 원을 젊은이가 1,000만 원을 후보 시절에
대통령께 후원을 하고 대통령실에 들어가요. 이게 말 안 나오겠습니까? 그다음에 대통령 40년 지기에 아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비공개 추천으로 당직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네. 들면 우모 씨, 황목 씨 차라리 우모 씨는 나은 게 권성동 대표가 내가 추천했다라고 예. 했으니 예. 아 추천했구나. 황모 씨는 누가 추천한 겁니까? 그리고 그 극우 유튜버 안정권 씨의 누나 안모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누가 추천해서 어떤 경로를 거쳐서 들어갔는지 밝혀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인사비서관 부인 신모 씨도 대통령실에 채용 절차를 밟다가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아닌 것 같다가 그러면 끝인데 또 나토행 한다는 거죠. 공군 그러니까 1호기에 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비공개 추천의 이유, 근거, 절차, 결정권자, 네. 그다음에 자격 이런 걸 투명하게 밝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 거지 비공개 추천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사람을 뽑는데 비공개 추천으로 사람을 뽑는 것 자체는 문제는 아니지만은 뽑을 그 수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면 근데 성악가가 대통령실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어떻게 채용했는지 이거를 다 이렇게 밝힐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거는 진짜 위험한 그런가요? 말씀이시죠. 국가 어떻게 공무원이 어공이든 늘공이든 추천될 때 다 근거가 있고 대통령실을 제가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을 했었는데 정책기획위원 비상근이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도 엄격하게 검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그 채용 절차가 다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가 돼 있는 거. 그럼요. 그리고 절차가 다 있고요. 그리고 그게 근거로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 공개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거는 문제가 안 생겼으면 공개하라고 안 하겠죠. 근데 지금 대통령의 6촌 그리고 1,000만 원 후원한 젊은이가 들어가고 대통령의 40년 지기 그 황모 씨 그리고 코바나 콘텐츠 직원들이 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석연치 않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대통령실의 그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해서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뭐 해명한다고 했는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청년 여러분께 상처를 주었다면 사과드린다, 송구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어쨌든 사과를 한 거는 뒤늦었지만 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정치 관련된 그 직업. 네. 그러니까 대통령도 어쨌든 정무직이잖아요. 정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출직 같은 경우에 이제 당선이 되고 나면 관련된 그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거 들어가죠.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들어갈 때 다 공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함께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국정 철학을 갖고 있는지 어떤 그 지향점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이해하고 함께 그 동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공채보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비공개 채용이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예컨대 이제 당직자, 보좌진 또는 뭐 캠프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 또는 국정 또는 정치를 함께 했던 사람들이면 상관이 없는데 뭐 누구누구의 백에 의해서 들어왔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정치를 오래 하셨으면 그 동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추천이 돼서 같이 들어갔으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정치 경력이 짧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저렇게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갔을 때 이게 어떠한 경험과 어떠한 특징, 어떠한 지향점과 무슨 장점을 가지고 왜 이 사람이 추천이 됐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설득이 좀 약한 부분이 이제 있다. 이런 비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채용의 기준에 있어서 좀 석연치 않다라는 부분인데 채용 기준은 그러면 국정 철학이나 뭐 이런 것에 근접한 사람들
그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 것 자체로는 문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비공개 채용이라고 해서 별정지 정무직에 함께 정치를 쭉 해왔던가 네. 당직자나 부자진들 이렇게 해가지고 정무적인 활동들을 같이 해온 사람들이 이제 비공개 채용이 된다든지 이렇게 같이 그런 건 문제 없다. 그런 것들은 당연히 그것은 예. 정치를 선출직을 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하죠. 예. 그리고 그게 바람직한 측면들도 있고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냥 어떻게 해서 누구의 추천으로 누구 백으로 사적인 들어갔는데 인연으로. 예. 그것이 왜 그 사람이 추천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득력이 약하거나 그냥 단순하게 그냥 찬스의 성격으로 있을 때 예. 이걸 이제 아마 사적 채용이라고 부르지 않겠느냐. 굳이 뭐 정의를 한다면 그래서 예.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예. 이걸 아마 이제 제가 볼 때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게 논란이 되니까 본인이 추천했다 이렇게 이제 조금은 이제 옹호하려는 그런 측면에서 이걸 수습하려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씀 너무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를 좀 키운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저 대통령실의 그 행정요원이 그 채용과 과정에서 뭐 문제가 있는 부분은 뭐 지적을 해 주셨어요. 뭐 사과 뭐 좀 늦었지만은 뭐 합당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최민희 의원님 뭐 혹시 덧붙일 말씀은 있으십니까? 그 우선 국정 철학 코드 인사 이 부분은 저는 적어도 네. 정무직 공무원들에게는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기준이 분명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장차관 정도 하는 분들이 국정 철학이나 코드 인사 안 하면 안 되겠죠. 네. 예, 그런데 이게 이중잣대는 곤란하죠. 예를 들면 이전 정부에서는 코드 인사라고 비난하다가 지금 정부는 코드 인사 하면 그게 국정 철학이 같으니까 좋다. 이런 이중잣대는 이제 오늘부로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예. 말씀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행정요원 실무자거든요. 예. 실무자를 뽑는데 국정 철학이 어느 정도 중요할까? 이거는 좀 저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실무자가 주로 하는 일들이 예. 뭐 대변인이라서 대통령을 대변할 것도 아니고 실무적인 일을 할 텐데 대충 그래도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 들어갈 사람은 되게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사람 아닐까 싶어요. 예. 그렇겠죠. 그러니까 국정 철학을 보고 하기보다는 실무 능력을 보고 뽑게 되는 거거든요. 실무자는. 네. 그런데 이번 드러난 몇 개의 사건, 몇 개의 건은 실무 능력보다는 사적 인연 중심이 아니었냐라는 문제 제기가 된 것이고요. 지금 일부 평론가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일부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이것만이겠느냐. 이 대목에 있어서 네. 이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네. 있는 겁니다. 우리 예,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죠. 이제 캠프에서 보통 캠프 같은 경우 다 이제 자원봉사 체계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한정돼 있기 예. 때문에 이제 그러면 캠프에서 일을 하면서 검증이 다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변인 역할을 하는데 그 사람 사고를 치는지 제대로 일을 하는지 굉장히 우수한지 네. 그리고 대개는 캠프 때 일을 했던 사람들이 그때 검증을 받는 게 한 번 정도 이렇게 걸러지죠. 예, 보통은 그런 경우가 캠프 많은데 활동을 통해서 검증이 예를 된다. 들어서 이제 캠프에도 없었다든지 예.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런 거 경우에 또 문제가 또 되는 경우가 많이 그러니까 있죠. 이게 네. 이렇게 드러나는 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게요. 이게 막 그러니까 대변인이라든가 주목받는 인사, 수석급이라든가 이런 경우 문제 제기가 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 실무자가 문제 제기되는 경우는 예. 지금 말씀하신 캠프에서 일을 해봤는데 다들 당에서 파견됐다 어떻게 왔다 아는데 저 사람은 어디서 파견됐는지 그러니까 좀 뒷말이 그런 좀 경우가 나온 사람들이다 이거군요. 아니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캠프에서 일을 하다 보면 다 알게 된다. 저 말이 정말 맞는 말이고. 예, 그리고 예를 들면 당직자들이 많이 들어가죠. 예. 대통령실에 예전 같으면 청와대에. 그러니까 당직자들은 당에서 검증되고 캠프에 파견돼서 검증되고. 예.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어쩌면 과거에 청와대에 갈 때는 그게 당직이라든가 그 기여도에 따라 뭐 역관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만 예. 기여도에 따라 대통령실 혹은 청와대에 사람을 뽑았는데 그 원칙이 안 지켜졌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한 내용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뭐 두 분의 말씀이 좀 계속 이어지는데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요. 계속해서 세 번째 파이팅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50일째 파업을 이어가는 대우조선 하청노조와 사측 간 협상이 아직 결론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협상에서 민형사상 책임과 폐업한 협력업체의 고용승계 문제 등을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는데요. 오늘 다시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업체 노조 파업 사태 아직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약식 회견을 통해서 불법 행위를 풀고 정상화하는 게 국민의 바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전날에는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를 해서 공권력 투입이 임박한 거 아니냐, 공권력 투입을 시사한 것 아니냐 이런 또 추측까지 낳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의 상황 인식과 발언에 대해서 두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추민희 의원님. 우선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곧 해명이 나왔습니다. 공권력 투입을 뭐 암시하거나 고려한 건 그런 건 아니다라는 해명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그건 빨리 해결하겠다.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의지의 표현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 대목이 저는 지금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체제가 마감되어 가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낳았던 노동시장의 변화. 그 중에 하나가 비정규직 양산이고요. 다른 하나가 노동의 이동이 자유로워진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손배소를 통하여 그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에 대해서 이게 법적 책임, 뭐 인신 구속적 책임을 넘어서 이게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요것도 그 체제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계속 이렇게 가야 되나? 이건 국회에서 정말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이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정상화 과정에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하청노조와 노동자들이 고통 분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임금을 깎은 거예요. 5년간 자발적으로 노사협상에 의해서. 근데 어느 정도 회사가 정상화되니까 이제 원상복구를 해달라. 그래서 깎은 임금을 정상화시켜달라. 그러려면 30% 인상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측은 4.5% 인상안을 내걸었어요. 그래서 파업에 들어간 건데 이제 사회적 분위기 등등 고려해서 노조가 4.5% 인상안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파업이 일어난 원인은 제거됐는데 이제는 손배소 문제. 그 사이에 일을 안 해서 생긴 회사의 손해가 7천억 가량 된다고 합니다. 이것의 민형사상 책임 문제. 그 부분이 쟁점이 된 겁니다. 그 부분이 지금 이제 협상에 지금 쟁점으로 지금 남아 있거든요.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이제 파업을 통해서 발생한 이 손해를 노동조합에서 물어라 하는 것이 이제 노동자에 대한 압박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지금 대우조선해양의 파업 사태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저는 이제 그냥 사실 이제 원칙적으로 보자면 사실 불법 파업을 그냥 할 수는 없죠. 원칙적으로 보면. 그리고 어쨌든 이 사측뿐만이 아니라 이 회사 불법 파업으로 인한 회사의 손실은 주주뿐만이 아니라 노동자들한테도 같이 분담이 전가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사실은 쉽게 용인돼서는 안 된다. 그것은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조금 특수한 면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 쉽게 단정할 수는 없고 내부적인 사정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뭐냐면 이게 일단 첫 번째 산업은행이 대주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가 이제 말하자면 공적 기금을 투입을 해서 이 회사를 지금 살리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국민 기업이라고 그렇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가 많았죠. 그죠? 그리고 이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노조는 본 그 대우조선해양의 노조가 아니고 하청 회사의 노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예, 예. 요 부분도 이제 정확하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예. 사실관계를.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이제 산업 구조 자체가요. 이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나라의 임금 수준을 가지고는 이 고부가가치 조선을 제외하고는 현재 이제 그 외국인 근로자들 외에는 내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을 감당하기가 점점 예, 어려워지고 있기 예. 때문에 예. 그때 이제 고통 분담을 했지만 예. 사실은 이제 이 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그렇게 산업 구조 그렇게 전환돼 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 지금 예. 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에는 하청 근로자들만 이게 마지막에 임금을 주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몰려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요. 과연 여기에 예. 누구가 문제인가, 누구의 책임인가 하는 부분에서 사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그 노조의 지금 하청 회사의 노조의 그 어떤 그 주장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예. 조금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뭐 여러 이 가지 사람들의 있죠? 얘기를 한번 정부도 들어볼 필요가 예, 예. 있다. 그래서 예. 한번 들어보고 그래서 예. 정부가 협상에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예. 그래서 끝까지 한번 노력을 해본 다음에 그래도 안 될 때 예. 공권력 투입하는 게 맞다. 이 부분은 그냥 원칙만 그냥 고수하기에는 예. 내부가 굉장히 복잡한 예. 측면이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요즘 뭐 대우조선 해양과 관련한 파업을 이게 지금 본체의 본 회사의 파업이 아니라 또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의 파업이라는 점에서 좀 복잡한 양상인데 네. 말이죠. 이거 해결하는 게 뭐 쉽지 않습니다만은 정부가 나서서 어쨌든 노동자들의 요구를 좀 더 상세하게 좀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얘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복잡하다 보니까. 예,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자,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국민의힘 전 의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